로봇 하드웨어 개발 기사 필기, 핵심만 확실하게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6축을 한 궤적으로 묶는 순간 잘 도는 관절도 손끝이 흔들립니다. 제어기를 어떻게 짰느냐? 오늘 그 답을 봅니다. 로봇 팔의 관절 하나만 떼어 돌려보면 놀랄 만큼 매끄럽게 돕니다. 원하는 각도에 정확히 서고 떨림도 없죠. 그런데 6개를 한 궤적으로 묶어 손끝으로 곡선을 그리게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경로가 뭉개지고 코너에서 어긋납니다. 관절 하나하나는 멀쩡한데 왜 함께 묶으면 무너질까요? 범인은 모터가 아닙니다. 모터도 감속기도 제 몫을 하죠. 진짜 원인은 그 6을 지휘하는 제어기를 어떻게 짰는가, 신호를 어떤 회로로 실어 있는가에 있습니다. 오늘은 명령 하나가 관절 끝에 전류까지 흘러가는 길을 셋으로 나눠 걷습니다. 어떻게 짜고, 무엇으로 만들고, 무엇으로 있는가, 구조와 회로와 인터페이스입니다. 겨울철 보일러를 떠올려 보세요. 벽의 온도 조절기는 방 온도를 목표로 삼지만 직접 드진 못합니다. 대신 보일러에게 화력을 지시하고 보일러는 그 안에서 불꽃 세기를 스스로 조절하죠. 바깥에 느린 목표가 있고 안에 더 빠른 조절이 겹겹이 들어앉은 구조죠. 맨 바깥의 위치 루프가 관절을 어느 각도에 쓸지 정합니다. 그 안에 속도 루프가 얼마나 빠르게 갈지를 잡습니다. 가장 안쪽 전류 루프가 모터에 흘릴 전류를 순간순간 조절합니다. 이 세 겹을 포개는 것을 3중 캐스케이드 제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가장 안쪽 전류 루프가 제일 빠르게 돈다는 점입니다. 바깥이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안쪽이 먼저 흔들림을 잡아줍니다. 이 구조는 러시아 인형과 같습니다. 큰 인형을 열면 작은 인형이, 그 안에 더 작은 인형이 들어있죠. 캐스케이드도 위치가 속도가 전류를 감쌉니다. 여기서 인형과 다른 결정적 성질은 안쪽으로 갈수록 반응이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반응 속도를 대역폭이라 하는데 전류 루프가 가장 넓고 그 다음이 속도, 위치가 가장 좁습니다. 이렇게 쌓는 이유는 안쪽의 빠른 루프가 외란과 비선 형성을 먼저 눌러주기 때문입니다. 전압이 출렁이거나 마찰이 껴도 전류 루프가 눈 깜짝할 사이에 상쇄합니다. 덕분에 바깥의 속도 루프는 지저분한 모터가 아니라 잘 정돈된 대상을 상대하죠. 안쪽이 굳은 일을 처리해 바깥을 편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쌓는 데는 순서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안쪽 루프는 바깥보다 충분히 빨라야 합니다. 통상 안쪽 대역폭을 바깥의 3배에서 5배로 둡니다. 안쪽이 재빨라야 바깥이 명령을 내렸을 때 안쪽은 이미 다 처리하고 기다립니다. 둘째, 튜닝은 반드시 가장 안쪽부터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전류 루프를 먼저 단단히 잡고 안정된 뒤 속도를, 마지막에 위치를 맞춥니다. 안쪽이 흔들리는데 바깥부터 조이면 흔들리는 바닥에 집을 짓는 꼴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해 바깥이 안쪽보다 빠르게 반응하게 만들면 두 루프가 서로의 출력을 물고 늘어지며 제어기가 발진합니다. 순서와 속도 배분, 이 둘이 캐스케이드 설계의 뼈대입니다. 이 세 겹을 로봇 몸 어디에 둘 것인가에서 구조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중앙 집중입니다. 몸통의 제어기 하나가 6관절의 위치, 속도, 전류를 전부 계산해 긴 배선으로 각 관절의 전력 소재 내려보냅니다. 계산은 편하지만 전선이 길수록 신호는 늦게 오고 잡음도 더 탑니다. 가장 빨라야 할 전류 루프가 이 지연에 발목을 잡히죠. 다른 하나는 분산입니다. 관절마다 작은 드라이브를 심어 빠른 전류와 속도 루프는 관절 옆에서 돌게 하고 중앙은 궤적 계획만 내려보냅니다. 지휘자가 하나하나를 대신 켜주지 않고 큰 흐름만 이끄는 것과 같죠. 빠른 반응은 현장에 맡기고 큰 그림만 중앙이 줍니다. 그래서 현대의 다관절 로봇은 대부분 이 분산 구조를 택합니다. 분산 구조에서 명령이 흘러가는 계층을 따라가 보죠. 맨 위에는 궤적을 만드는 프로파일 생성기가 있습니다. 손끝이 어떤 곡선을 그릴지 계산하는데 느긋해도 됩니다. 그 아래로 위치, 속도, 가장 빠른 전류 루프가 이어집니다. 위로 갈수록 느리고 큰 그림을, 아래로 갈수록 빠른 조절을 맡습니다. 중앙 제어기는 초당 1000번, 즉 1kHz로 관절이 지나갈 목표점을
띄엄띄엄 던집니다. 그러면 관절 옆 드라이브가 초당 16,000번, 16kHz로 돌며 그 사이를 촘촘히 채웁니다. 중앙이 징검다리에 큰 돌만 놓으면 드라이브가 그 사이에 작은 돌을 빼곡히 깔아 매끄러운 길을 완성하는 셈입니다. 이 사이 채우기를 보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드라이브가 사이를 아주 촘촘히 채우면 중앙이 얼마나 자주 명령을 주든 상관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데에 이 계층의 함정이 있습니다. 보간은 두 점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줄 뿐 없는 정보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중앙이 점을 띄엄띄엄 던지는 순간 그 사이에서 로봇이 겪는 실제 상황을 드라이브는 알 수 없습니다. 목표가 꺾이거나 예상 밖 외란이 그 틈에 끼어들어도 다음 점이 오기 전까지 드라이브는 옛 정보로 짐작만 합니다. 오래된 지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확대해도 새로 난 길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통신 주기가 성기면 그 지연과 거친 해상도는 미세한 보관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보관은 빈틈을 메우는 기술이지 통신 주기의 한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실시간 제어에서 가장 자주 하는 오해를 짚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시간성을 그저 빠른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빠름이 아니라 일정함입니다. 제어 루프가 같은 간격으로 반복해 돌아야 계산해둔 이득과 필터가 설계대로 작동합니다. 이 주기가 딱 맞다가 조금 늦다가 들쭉날쭉해지는 현상을 지터라고 부릅니다. 메트로놈이 일정한 박자를 때려 주기에 합주가 맞는 것이지 박자가 빨랐다 늦었다 하면 아무리 빠른 연주자도 엇나갑니다. 지터가 크면 제어기는 매번 다른 시간 강역 위에서 계산하고 미분과 적분이 흔들리며 출력이 요동칩니다. 그러니 주기의 평균을 앞당기기보다 그 주기를 얼마나 흔들림 없이 지켜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구조 이야기의 마지막은 안전을 어떻게 심느냐입니다. 로봇이 폭주하거나 사람이 위험구역에 들어왔을 때 소프트웨어에게 멈추라는 명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멈추면 지령은 허공에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련하는 장치가 세이프 토크 오프, 줄여서 STO입니다. 전력 소자를 여닫는 게이트 구동 신호 자체를 소프트웨어를 거치지 않는 별도의 하드웨어 경로로 끊습니다. 게이트가 열리지 못하면 전력 소자는 전류를 통과시킬 수 없고 모터는 토크를 낼 방법이 사라집니다. 건물의 큰 두꺼비집을 물리적으로 내리는 셈이죠. 소프트웨어의 판단을 믿지 않고 힘의 근원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STO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모션 제어 루프의 실시간성에서 지터가 크다는 말이 뜻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A. 평균 주기가 느려진다. B. 제어, 주기가 매번 들쭉날쭉해. 제어, 품질이 흔들린다. C. 대역폭이 커진다. D. 통신 속도가 빨라진다. 정답은 B. 제어 주기가 매번 들쭉날쭉해. 제어 품질이 흔들린다입니다. 실시간성의 본질은 빠름이 아니라 일정함이라는 걸 그대로 묻는 문제입니다. 지터는 주기가 얼마나 균일한지를 가리키는 말이지 평균이 느려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 A는 틀립니다. 대역폭이나 통신 속도는 지터와 다른 축의 개념이므로 C와 D도 함정입니다. 주기가 흔들리면 미분과 적분이 어긋나 출력이 요동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그린 캐스케이드 구조는 실제 회로 위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구조가 앉는 자리가 바로 모션 제어 회로입니다. 전력을 여닫는 드라이버 회로 자체, 전력 소자 배치와 기판 구리 까는 법은 앞서 한 편을 통째로 들여 살펴봤습니다. 대신 앞서 설계한 제어 루프가 이 회로와 맞물리는 지점만 골라봅니다. 전류를 언제 읽어야 루프가 깨끗한 값을 받는지, 스위칭 잡음을 어디서 걸러야 하는지, 감속할 때 회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입니다. 회로를 부품 목록이 아니라 제어의 눈으로 다시 보는 셈이죠. 좋은 구조도 회로가 신호를 지저분하게 넘기면 무너지고 평범한 구조도 회로가 깨끗한 값을 건네면 제 몫을 합니다. 제어기가 만든 스위칭 명령이 전력단에 내려오면 세 쌍의 상하 스위치가 전류의 길을 엽니다. 여기서 회로가 지킬 첫 안전선이 있습니다. 같은 다리의 위아래 스위치가 아주 잠깐이라도 동시에 켜지면 전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아무 저항 없이 곧장 이어집니다.
이때 흐르는 거대한 단락 전류를 관통, 슈스루라 부르며 방치하면 소자가 터집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전환할 때마다 위아래를 둘 다 잠시 꺼두는 공백을 넣습니다. 이것이 데드타임입니다. 좁은 회전문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간 뒤에야 다음 사람을 들이는 것과 같죠. 다만 이 공백을 필요 이상 길게 잡으면 전압이 제대로 못 걸려 출력 오차와 토크 리플이 생기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통을 막을 만큼만 최소로 확보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스위치를 얼마나 급하게 여다들지도 회로가 정합니다. 그 손잡이가 게이트 앞의 작은 저항, 게이트 저항입니다. 저항을 작게 잡으면 스위치가 아주 빠르게 열리고 닫힙니다. 전환 시간이 짧아지니 스위칭 손실이 줄고 소자도 덜 뜨거워집니다. 전압이 순식간에 치솟고 꺼지며 그 가파른 변화가 사방으로 전자파 잡음, EMI를 흩뿌립니다. 심하면 옆 스위치를 잘못 켜는 오도통까지 유발합니다. 반대로 저항을 키우면 느긋하게 여닫혀 잡음은 잦아들지만 전환 시간이 길어져 손실과 발열이 늘어납니다. 결국 게이트 저항은 손실과 잡음을 양쪽에 올린 저울이라 한쪽으로 기울일 때 반드시 다른 쪽을 내주게 됩니다. 이제 제어루프가 가장 목말라 하는 값, 전류를 읽을 차례입니다. 값산 방법은 접지 쪽 작은 저항, 저측 션트의 양단 전압을 읽는 것입니다. 접지 기준이라 회로가 단순하고 저렴하죠. 다만 스위치가 켜진 짧은 구간에만 전류가 션트를 지나므로 듀티가 높으면 값을 읽을 창이 좁아집니다. 여기서 제어와 회로가 만나는 묘수가 나옵니다. 스위칭 때문에 상전류에는 톱니처럼 오르내리는 잔물결이 얹혀 있습니다. 마루나 골에서 읽으면 값이 튀지만 물결이 평균을 지나는 한가운데 순간에 읽으면 중앙값을 깔끔하게 떠냅니다. 그래서 전류 샘플링 시점을 PWM 캐리어의 특정 순간에 딱 동기시킵니다. 파도치는 바다에서 수면이 평균이 되는 순간에 눈금을 읽는 셈이죠. 전류를 읽어 디지털로 바꾸는 순간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ADC로 일정 간격마다 찍어 숫자로 바꿀 때 찍는 속도보다 빠르게 진동하는 성분이 섞이면 문제가 됩니다. 빠른 진동이 느린 진동처럼 둔갑해 값 속으로 접혀 들어오는데 이 현상을 에일리어싱이라고 부릅니다. 무서운 점은 한번 접혀 들어오면 나중에 정교한 디지털 필터로도 진짜와 가짜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C로 찍기 전 아날로그 단계에서 손을 씁니다. 샘플링 속도의 절반보다 높은 성분을 아날로그 저역통과 필터 LPF로 깎아내는 안티-에일리어싱입니다. 다만 필터는 신호가 늦게 도착하는 위상지연을 대가로 부르니 얼마나 깎을지는 그 지연과 저울질에 정합니다. 두 번째 퀴즈는 간단한 계산입니다. PWM 스위칭 주파수가 20kHz이고 상하 스위치를 전환할 때마다 데드타임을 1마이크로초씩 넣는다고 합시다. 한 스위칭 주기에서 데드타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일까요? A. 0.2%, B. 2%, C. 20%, D. 5%. 20kHz의 한 주기는 50마이크로초입니다. 그 안에서 데드타임은 1마이크로초이니 2를 50으로 나누면 2%입니다. 정답은 B. 2%입니다. 이 정도는 보통 감당할 만하지만 스위칭 주파수를 높여주기가 짧아질수록 같은 1마이크로초가 차지하는 몫은 커집니다. 데드타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상하 관통을 막는 것이고 필요 이상 크게 잡으면 전압 오차와 토크 리플로 돌아온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스위치들이 초당 수만 번 전류를 끊고 이으면 전원 쪽에는 그 요동을 받아낼 완충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DC링크의 커패시터가 맡는데 성격이 다른 두 종류가 짝을 이룹니다. 하나는 덩치 큰 벌크 커패시터입니다. 용량이 커서 모터가 큰 전류를 훅 당길 때 전압이 꺼지지 않도록 낮은 주파수 에너지를 넉넉히 버팁니다. 큰 물탱크가 수압을 지키는 것과 같죠. 다른 하나는 자잘한 세라믹 커패시터입니다. 용량은 작지만 기생 인덕턴스 ESL이 낮아 빠른 고주파 요동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바로 곁에 붙여 스위칭이 만드는 고주파 전류 고리를 짧게 되돌립니다.
느린 큰 파도는 큰 통이, 빠른 잔물결은 작은 통이, 이렇게 대역을 나누어 맡기는 것이 DC링크 설계의 핵심입니다. 로봇이 팔을 내리거나 빠르게 돌던 관절을 급히 늦출 때 회로 안에서 방향이 뒤집힙니다. 이때 모터는 힘을 내는 대신 관성으로 계속 돌며 스스로 발전기가 되어 전기를 만듭니다. 그 전기가 전원 쪽으로 거슬러 올라와 DC링크 전압을 밀어 올리죠. 내리막에서 페달을 안 밟아도 자전거 발전기에 불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압이 너무 높아지면 소자가 견디지 못하니 회생 과전압을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대책은 셋입니다. 첫째, 소비. 회생 저항과 초퍼로 남는 전기를 열로 태웁니다. 둘째, 완화. 감속 프로파일을 완만하게 만들어 되돌아오는 전기 자체를 줄입니다. 셋째, 회수. 양방향 컨버터로 전원 쪽에 되돌려 재활용합니다. 태우거나 덜 만들거나 되돌려 넘치는 전기를 처리합니다. 회로 이야기의 마지막은 접지입니다. 하나의 보드 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세 개가 삽니다. 미세한 신호를 다루는 예민한 로직부와 수십 암페어를 거칠게 여닫는 전력부입니다. 이 둘이 접지를 함께 쓰면 전력부가 큰 전류를 흘릴 때 접지선에 생기는 전압 출렁임이 로직부 기준까지 흔듭니다. 이렇게 공유된 길에서 잡음이 섞이는 것을 공통 임피던스 결합이라 부르며 제어에 끼어드는 주범입니다. 이 결합을 끊는 법은 앞서 노이즈를 다룬 편에서 깊이 봤습니다. 핵심 처방만 짚자면 로직 접지와 파워 접지를 따로 흐르게 나누고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게 하는 단일점 접속입니다. 딱 한 곳에서만 만나면 전력부 출렁임이 로직부 기준선을 오염시키지 못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감속할 때 모터가 발전기가 되어 DC링크 전압이 오르는 회생 과전압의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A. 회생 저항과 초퍼로 남는 전기를 태워 소비한다. B. 감속 프로파일을 완만하게 만든다. C. 양방향 컨버터로 전원 쪽에 회수한다. D. 과전압 보호 기준을 더 높게 올린다. 정답은 D. 과전압 보호 기준을 더 높게 올린다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각각 넘치는 전기를 태우고 덜 만들고 되돌리는 진짜 대책입니다. 반면 보호 기준을 올리는 것은 전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가 울리는 문턱만 슬쩍 높여 문제를 못 본 척하는 회피에 가깝습니다. 소자가 견디는 한계는 그대로인데 경보만 늦추는 것이라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보호 레벨 상향은 대책이 아니라는 점, 함정으로 자주 나옵니다. 제어 구조를 촘촘히 짜고 회로를 정교하게 만들어도 신호가 오가는 배선이 엉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뛰어난 두뇌가 명령을 내려도 근육까지 닿지 못하면 몸은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제어기와 바깥 세상 사이에서 신호를 실어 나르는 이 배선과 약속을 통틀어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세 방향의 흐름이 있습니다. 관절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엔코더 신호가 안으로 들어오고 어느 각도로 가라는 지령이 밖에서 들어오며 여러 축이 발을 맞추는 동기 신호가 오갑니다. 이 신호들은 하나같이 미약하고 그 길에는 전력부 잡음이 가득합니다. 화두는 이 연약한 신호를 잡음의 벌판 너머로 온전히 실어 나르는 법입니다. 산막에서는 이 배선의 기술을 하나씩 풀어봅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신호는 관절 위치를 알려주는 엔코더입니다. 흔한 인크리멘털 방식은 A와 B 두 채널의 펄스를 살짝 어긋나게 내보내고 그 순서로 회전 방향까지 읽어냅니다. 이것을 쿼드러처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펄스가 관절에서 제어기까지 수미터를 달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길에서 잡음이 얹히면 펄스가 지워지거나 없던 펄스가 생겨 위치값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장치셋을 씁니다. 신호를 두 가닥에 반대로 실어 잡음을 상쇄하는 차동 전송, 즉 RS 사이 이 방식입니다. 그 두 가닥을 꽈배기처럼 꼬는 트위스트 페어입니다. 그리고 선 끝에서 신호가 메아리처럼 되튀지 않게 잡는 종단 저항입니다. 여기에 가짜 펄스를 걸러내는 글리치 필터까지 더하면 먼 길을 온 신호도 카운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각도로 가라는 지령이 제어기로 들어오는 통로를 봅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펄스입니다. 스텝과 방향 신호로 펄스 하나의 정한 만큼 움직이고
방향선으로 정역을 정합니다. 단순하지만 고속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는 아날로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V 같은 전압 크기로 명령을 전하는데 배선이 길면 잡음이 그대로 섞이고 부품이 나이 들며 기준이 어긋나는 드리프트에도 취약합니다. 전압이라는 양은 태생적으로 오염되기 쉽죠. 셋째는 네트워크입니다. 명령을 디지털 숫자로 바꿔 도착 시간까지 보장되는 결정론적 통신으로 실어 나릅니다. 잡음에 강하고 여러 축을 한 가닥으로 묶을 수 있어 현대의 로봇 제어는 이 네트워크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엔코더 신호를 수미터 떨어진 제어기로 보낼 때 잡음에 가장 강한 인터페이스는 무엇일까요? A. 싱글엔드 5V TTL B. 아날로그 전압 C. 차동 RS사이에 트위스트 페어와 종단 저항을 더한 것 D. 개방 컬렉터 단선 정답은 C. 차동 RS 사이에 트위스트 페어와 종단 저항을 더한 것입니다. 차동 전송은 신호를 두 가닥에 반대로 실어 두 가닥에 똑같이 얹히는 잡음을 수신 쪽에서 빼내 상쇄합니다. 여기에 꼬인 쌍선과 종단 저항까지 더하면 장거리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죠. 반면 한 가닥으로 보내는 싱글엔드 TTL이나 개방 컬렉터 단선은 잡음을 상쇄할 짝이 없어 긴 거리에 약합니다. 아날로그 전압은 잡음이 곧바로 값에 섞여 가장 취약합니다. 네트워크로 수렴한다 했으니 널리 쓰는 산업용 통신 하나를 봅니다. 이더캣입니다. 보통의 통신은 한 노드에 데이터를 보내고 받아 처리한 뒤 답을 돌려주기를 기다립니다. 노드가 많아질수록 주고받기가 쌓여 전체가 느려지죠. 이더캣은 발상을 뒤집습니다. 여러 드라이브를 한 줄로 잇는 데이지 체인 위로 하나의 프레임이 기차처럼 지나갑니다. 각 노드는 그 프레임이 자기를 통과하는 순간 자기 몫의 데이터를 그 자리에서 읽고 쓰고 흘려보냅니다. 지나가는 열차의 정해진 칸에서 짐을 내리고 싣는 셈이죠. 이렇게 통과하는 도중에 처리한다고 해서 온 더 플라이라고 부릅니다. 덕분에 노드를 늘려도 한 바퀴 도는 사이클 시간이 거의 늘지 않아 관절 많은 로봇에서도 빠른 주기를 유지합니다. 여러 축이 함께 곡선을 그리려면 각 축이 명령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명령을 정확히 같은 순간에 실행해야 합니다. 한 축은 일찍, 다른 축은 늦으면 합쳐진 송긋 경로가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더캣은 분산 클록, DC라는 장치를 둡니다. 네트워크에 매달린 모든 축의 시계를 하나의 기준 시각에 동기시키는 겁니다. 무용수들이 제각기 움직이는 대신 같은 박자에 맞춰 동시에 팔을 뻗는 칼군무를 떠올려 보세요. 각 축은 미리 명령을 받아 두었다가 약속된 시각이 되는 순간 일제히 출력을 내치, 즉 확정해 내보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분산 클록은 시각을 맞추는 장치이지 통신이 안 끊기게 하는 신뢰도와는 별개의 축이라는 점입니다. 여러 축을 움직일 때 경로가 왜곡되는 진짜 원인을 짚어보죠. 축들 사이에 동작 시점이 어긋나는 것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각 축이 제 목표를 정확히 따라가도 서로 다른 순간에 실행하면 합쳐진 경로는 삐뚤어집니다. 게다가 축마다 모터와 감속기의 반응 특성이 달라 같은 명령에도 반응 빠르기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는 경로가 흔들리니 한 축의 제어 이등만 잔뜩 올려 힘으로 눌러보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축만 사납게 만들 뿐 축들 사이의 어긋남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처방은 둘입니다. 모든 축이 같은 시각에 움직이도록 시간을 정렬하는 것, 그리고 축들의 반응 특성을 맞추는 동특성 정합입니다. 인터페이스가 다루는 또 하나의 경계는 예민한 제어부와 사나운 전력부 사이입니다. 한쪽에는 몇 볼트로 계산하는 로직이, 다른 쪽에는 수백 볼트가 오가는 전력이 있습니다. 이 둘을 전선으로 곧장 이으면 전력부 사고 때 그 고전압이 로직부로 넘어와 제어기를 통째로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개 사이에 전기가 직접 통하는 길을 끊습니다. 이것을 갈바닉 절연이라고 부릅니다. 신호는 빛이나 자기장 같은 간접 매개로 건너가되 전류가 흐르는 구리 연결은 아예 없앱니다. 강을 배로 왕래하지 않고 편지만 빛으로 쏘아 건네는 셈이죠. 이렇게 하면 고전압이 로직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그라운드 바운스나 커먼 모드 잡음이
제어부로 전파되는 것까지 막습니다. 인터페이스에는 평상시 신호뿐 아니라 최악의 순간을 위한 신호도 있습니다. 관절 끝을 알리는 리미트 스위치와 사람이 누르는 비상정지 버튼입니다. 이런 안전신호는 평상시에 접점을 닫아 전류를 계속 흘려보내는 노멀 클로즈, 즉 NC 방식을 씁니다. 위험할 때만 신호를 보내는 반대 방식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평소에 흘려두는 이유는 고장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 선을 밟아 끊거나 커넥터가 빠지면 전류가 사라지고 시스템은 이 신호 없음을 비상정지와 똑같이 받아들여 로봇을 멈춥니다. 이렇게 고장이 나면 안전한 쪽으로 무너지도록 설계하는 것을 페일세이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접점의 잔떨림을 걸러내는 디바운스를 더하고 차단 경로는 소프트웨어와 독립된 하드웨어로 둡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이더캣의 분산 클록, DC를 쓰는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A. 통신 신뢰도를 높인다. B. 전송 대역폭을 늘린다. C. 여러 축의 동작 시점을 같은 시각으로 맞춘다. D. 배선 길이를 줄인다. 정답은 C. 여러 축의 동작 시점을 같은 시각으로 맞춘다입니다. 분산 클록은 네트워크에 매달린 모든 축의 시계를 하나의 기준으로 동기시켜 약속된 순간에 일제히 출력을 내보내게 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자주 걸리는 함정이 통신 신뢰도와 대역폭입니다. 분산 클록은 시각을 맞추는 것이지 통신이 안 끊기게 하거나 데이터를 더 실어 나르게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A와 B가 바로 그 헷갈림을 노린 선지죠. 배선 길이와도 상관이 없어 D도 틀립니다. 시각 동기, 이 한마디로 기억해 두세요. 6번째 퀴즈, 마지막 계산입니다. 이더캣 통신 사이클이 1kHz, 즉 1m초 주기이고 드라이브 내부 전류 루프는 16kHz로 돕니다. 통신이 한 번 도는 동안 드라이브가 자체적으로 도는 전류 루프는 몇 번일까요? A. 1번, B. 16번, C. 160번, D. 16,000번. 16kHz를 1kHz로 나누면 16, 즉 16번입니다. 정답은 B. 16번입니다. 곧 중앙에서 명령이 한 번 내려오는 사이에 드라이브는 16번을 스스로 돌며 전류를 조절하고 목표점 사이를 미세하게 보관합니다. 여기서 다시 새길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촘촘히 보관해도 통신 주기가 정보를 갱신해주는 근본적인 한계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합니다. 보관은 사이를 메우는 기술이지 통신 주기 자체를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늘 밟은 함정들을 훑겠습니다. 실시간성은 빠름이 아니라 일정함이고 주기가 흔들리는 지터가 진짜 적입니다. 데드타임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통을 막을 만큼 최소로 넣고 과하면 파형을 왜곡합니다. 분산 클록은 여러 축의 시각을 맞추는 것이지 통신 신뢰도가 아닙니다. STO는 소프트웨어 명령이 아니라 게이트 구동을 하드웨어로 끊어 토크를 물리적으로 없앱니다. 회생 과전압은 태우거나 완화하거나 회수에 다스리는 것이지 보호 기준을 올리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 위험한 회피입니다. 아날로그 지령은 잡음과 드리프트에 취약하니 긴 거리에는 피합니다. 드라이브가 촘촘히 보관해도 통신 주기가 주는 정보의 한계 자체는 지우지 못합니다. 이 7이 필기에서 가장 자주 발을 거는 지점입니다. 오늘 걸어온 길을 세 줄로 여밉니다. 구조는 위치와 속도와 전류를 겹겹이 폭앤 캐스케이드로 짜고 빠른 루프는 관절에 두는 분산으로 흩죠. 회로는 전류를 PWM에 맞춰 동기 샘플링하고 데드타임으로 관통을 막고 감속이 낳는 회생을 다스립니다. 인터페이스는 엔코더를 차동으로 멀리 실어 나르고 이더캣의 분산 클록으로 여러 축의 시각을 맞추고 안전은 선이 끊겨도 멈추는 NC로 지킵니다. 처음에 오케스트라로 돌아가죠. 중앙제역이라는 지휘자가 느린 큰 궤적을 이끌고 각 관절에 드라이브라는 연주자가 빠른 로컬 제어를 맡습니다. 분산 클록이라는 악보의 박자가 모두의 시점을 하나로 맞춥니다. 명령 하나가 관절 끝에 전류까지 흘러가는 길은 이렇게 잘 짜인 구조와 정직한 회로와 튼튼한 인터페이스가 완성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학습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가 합격까지 함께하겠습니다.